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걸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의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메타는 어떻게 사용자 30억 명의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메타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옛날 이름이 페이스북이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은 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정보가 있는 책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버드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웹사이트 더 페이스북을 2004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가입한 회원이 자신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올리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간단한 서비스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하버드 대학생 중 절반이 페이스북에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내 주변에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신상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 거죠.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미국의 모든 대학교와 젊은 사람들에게 퍼졌는데요. 불과 4년 만인 2008년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모습은 사실 한국의 1999년 먼저 등장한 싸이월드와 비슷했습니다. 친구에서 시작해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전에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는 이미 있었습니다. 혹시 마이스페이스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006년 뉴스피드의 등장이 중요했습니다. 뉴스피드가 등장하기 전 페이스북은 싸이월드처럼 프로필 페이지를 연결해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뉴스피드가 등장하면서 내 친구가 올린 글이 나의 피드에 시간 순서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내 친구들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특히 2009년 좋아요가 등장하면서 좋아요를 많이 누른 글은 친구들의 피드에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등장입니다. 뉴스피드와 알고리즘 추천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체류하는 시간을 크게 늘려줬죠. 나중에는 나와 직접 친구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글이 내 뉴스피드에 뜨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이럴. 이 바이럴은 평범한 사람을 하루 만에 소셜네트워크상의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피드, 알고리즘, 바이럴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요즘은 관행적으로 소셜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시작한 페이스북이 미디어로 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피드의 등장은 지금의 메타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 성장하던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한 여성을 최고 운영 책임자로 영입하는데요. 그가 바로 셰릴 샌드버그. 아직 경영이 미숙한 마크 저커버그 대신 회사의 안살림을 맡았고요. 무엇보다 페이스북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는 2001년 구글에 합류해서 구글의 광고 사업을 키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구글에서 스카우트된 이유입니다. 2012년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사이에 광고를 집어넣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기존의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와 다른 이미지 영상 형태의 광고였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광고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는데요. 광고를 클릭하는 확률도 높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피드 광고 덕에 지금 메타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두 회사가 과점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2008년 셰릴 샌드버그를 영입한 것은 지금의 메타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광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페이스북은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 출범부터 상장까지 8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장을 하던 그 순간까지도 페이스북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후 돈을 찍어내는 기교로 변신하면서 테크 기업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보여줬습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이 된다면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당시 160억 달러를 조달해서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였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2년 후 중국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로 금방 깨집니다. 상장으로 엄청난 현금을 거머쥔 메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당시 떠오르고 있던 소셜미디어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2012년 4월 인스타그램이 인수한 가격은 10억 달러. 인스타그램이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죠. 당시 인스타그램 가입자는 5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연히 돈도 벌지 못했죠. 하지만 당시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9억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대기업 페이스북이 스타트업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는데 1조 원을 베팅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과 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PC 시대에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텍스트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시대에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이미지가 중심이었죠. 당시 아이폰의 등장으로 시대는 모바일로 가고 있었고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미지가 보편화되고 있었죠.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의 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고 시각적인 인스타그램은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광고주에게도 매력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신문 광고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TV 광고라고 해야 할까요? 2022년 인스타그램의 월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도달하면서 명실상부 메타를 대표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만약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메타는 지금의 광고 시장 지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물론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해버렸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만약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셀럽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소위 몸캠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스타그램 외에도 모든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는 지금의 메타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2012년 또 다른 기술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을 뜻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팔머 럭키라는 VR 매니아가 게임에 포커스된 오큘러스라는 VR 헤드셋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2013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사람들의 돈을 모았는데 자그마치 240만 달러, 32억 원의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은 이 오큘러스를 마크 저커버그는 2014년 20억 달러에 사들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VR을 컴퓨팅의 미래라고 봤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VR 헤드셋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넘어 새로운 소비자용 하드웨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VR에 투자자가 몰려들고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VR 붐이 일어난 것이죠. 2016년 오큘러스의 첫 소비자용 제품을 필두로 다양한 VR 헤드셋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기대와 달리 VR 헤드셋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헤드셋을 머리에 쓰다 보면 이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VR 시장은 침체기에 빠지고 오큘러스는 페이스북에게 애물단지가 됩니다.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는 VR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VR 하드웨어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2020년 9월 코비드가 한참일 때 세상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2는 훨씬 편해진 착용감과 뛰어난 성능, 300달러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마침 코비드19로 게임기 전반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퀘스트2는 누적 2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큰 히트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메타버스 테마 코인들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의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VR 헤드셋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서비스하는 페이스북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서 2021년 10월 회사의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로 바꿉니다.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기업명으로 계속 유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그 순간은 메타버스의 버블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테크 주식들이 나락을 가는 순간이었죠. 때마침 애플의 광고 정책이 바뀌면서 메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2021년 9월 382달러였던 메타 주가가 1년 만에 4분의 1인 88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조롱이 쏟아지던 때였죠. 2014년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무턱대고 인수한 것, 지금의 메타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AI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 2012년 알렉스넷의 이미지넷 우승인데요. 이 혁명적인 사건을 지켜본 레드페이지 구글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젠슨왕 엔비디아 창업자는 모두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을 지배하는 자가 향후 미래를 지배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최고의 딥러닝 연구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2013년 뉴욕대학교의 AI 석학인 얀 르쿤 교수를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소로 모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메타는 오큘러스처럼 AI 연구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피드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AI의 힘으로 어떤 개인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와서 추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메타 내부에서도 중요했고, 메타의 파이토치는 AI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AI는 메타의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가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죠. 메타의 주가가 바닥에 머무르던 2022년 11월 30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에서 공개된 것. AI 연구자들 사이에서나 화제였던 거대 언어 모델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챗GPT가 공개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메타는 라마라고 하는 LLM을 공개합니다. 이미 그 전에 AI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라마를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라마의 코드와 매개 변수가 외부에 유출되어 버리는데요. 그때 메타는 라마를 오픈소스 LLM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오픈 AI나 구글에서 만든 LLM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업 밖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을 내고 쓰기만 할 수 있죠. 반면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LLM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공개되어 있고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마를 내놓으면서 메타는 오픈소스 AI 진영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라마가 직접 메타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메타의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어줬죠. 메타가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필적하는 AI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AI 역량을 VR 헤드셋이나 소셜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설득력을 갖게 됐죠. 메타의 주가는 바닥을 기준으로 1년 반 만에 약 6배나 뛰어오릅니다. 기간의 상승률은 엔비디아가 더 높지만 최근 3년간 주가가 가장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회사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의 지금을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 바로 얀 르쿤 교수를 수석 AI 과학자로 영입했던 순간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요. 저커버그를 부정적으로 그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회사가 정치 캠페인에 연루되기도 하고 내부 고발자가 회사가 돈만 밝히고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노이즈를 제하고 보면 마크 저커버그의 훌륭한 판단이 지금의 메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와 얀 르쿤을 영입하고 인스타그램과 오큘러스를 인수한 것이 지금의 메타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했거든요. 여러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이덕주 특파원이었습니다.